먹으로 풀을 그리고 그냥 풀이라고 쓴 작업에서는 한낱 풀이 주인공이 된다. 비슷한 형식의 그림 잡초도 자란다에서는 잡초가 거센 바람을 견디고 크게 자라길 바라는 작가의 바람을 느낄 수 있다. 이들이 자라서 중심의 질서를 흔들기 원하는 작가의 기대가 담겨 있다. 그래서 별을 그려도 하나를 더 그린다. 7개의 별만으로 북두칠성 별자리가 완성되고 나면 별이 되고 싶은 주변은 박이소 작가는 나는, 우리는 한국은 빛날 기회조차 가질 수 없을 테니까. 박이소의 남은 별 하나는 그렇게 온전한 시스템을 흐트러뜨린다. 미술가 박보나의 에세이 태도가 작품이 될 때 중 일부를 읽어드렸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하고 있는 개념미술 작가 박이소는 뉴욕 주류 미술계에서 소외된 이민자, 소수자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젊은 리더로서 주목받기도 했고요. 합판, 시멘트, 비닐처럼 미술에서 버림받은 재료들로 작품을 만든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그의 작품 중 북두팔성은 문방구에서 파는 별 스티커를 붙여서 북두칠성 모양을 만들다 우연히 별이 8개가 된 것이 출발점이었다고 하는데요. 박이소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별 하나, 나 하나라는 말처럼 나의 별이 북두칠성에 끼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풀도 잡초도 계속 자란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밤하늘 수많은 별들 중 내 별 하나가 있다는 걸 기억하며 반짝반짝 빛나기를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아름답다. 어느새 겨울이 도착했구나. 오늘은 또 어떤 핑계로 너에게 만나자 말해볼까. 너는 알까, 내가 널 좋아하는 걸. 사실은 꽤 오래됐지, 처음 만난 날부터.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문장의 소리 DJ 최진영입니다. 새 책을 낸 작가를 모시고 작품을 둘러싼 다양한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지금 만나요 시작합니다. 오늘은 문지혁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문지혁 작가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게요. 2010년 네이버 오늘의 문학의 단편소설 체이서를 발표하며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지은 책으로 소설집 사자와의 이틀밤, 장편소설 체이서, 비블리온, 피의 도시가 있으며 옮긴 책으로 끌리는 이야기는 어떻게 쓰는가, 라이팅 픽션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장편소설 초급 한국어를 출간하셨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네, 저는 최근에 종강을 해서 며칠 전까지 채점과 성적 입력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한동안 비대면으로 수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집 근처를 벗어나서 이렇게 멀리까지 나온 게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어목한 시기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초급 한국어는 지난해 11월에 출간이 됐는데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듣는 연재소설로 먼저 공개가 됐죠. 전 정말 재밌게 잘 들었어요. 혹시 어릴 적 소망했던 꿈이 DJ셨어요? 네, 그런 얘기를 제가 작품 후기에서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잘 어울리신다. 그거 오디오 클립 해보시는 거 어떠셨어요? 저는 원래 그냥 소설을 쓰고 퇴고를 할 때도 읽으면서 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근데 그래서 이제 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혼자서 읽을 때는 뭐 그냥 중얼거리듯이 뭐 이렇게 주문 외우듯이 막 급하게 읽는데 지금 그때는 오디오 클립으로 녹음할 때는 그 들으시는 분들이 편하게 들으셔야 되잖아요. 네. 정확하고 유려하게 읽어야 되니까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 코로나 사태가 안 좋아지면서 집에서 거의 녹음을 했어요. 맞아.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좀 색다른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아, 저는 그 오디오 클립 소설을 읽은 다음에 그 이 소설 챕터 중에 기말고사 짧은 곡 만들기 부분이 있잖아요. 네. 어떻게 낭독하셨을지 너무 궁금해서 읽는데 소설에는 작가님에 대해서 반듯하다 뭐 이런 좀 이따 저희가 대화를 나눌 거지만 그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그냥 작가님 낭독 들으면서 되게 반듯한데 엉뚱하신 분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네이버에 가시면 작가님께서 직접 낭독하시는 이 초급 한국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듣는 연재 소설로 공개된 만큼 독자들의 반응이 바로 느껴지잖아요. 기억에 남는 독자 있으신가요? 네, 사실 소설을 펴낼 때 이렇게 출간되기 전에 반응을 받아보는 게 쉽거나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저도 그런 독자분들의 반응을 한 달 동안 매일 볼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기도 하고 좋았는데 뭐 제가 생각하지 못한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부분 제가 그 의도하고 쓴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제가 읽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썼기 때문에 막 여러 사람 등장시켜놨는데 그냥 읽으니까 변별이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연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너무 재밌었어요. 그런 거를 너무 지적해 주셔서 그러니까 뭐 좋았다고 하셔도 전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이게 뭔가 고도에 돌려서 저를 비판하는 게 아닌가 애둘러서 그런 생각도 들고 그런 분들이 기억에 남고 또 한 가지 기억에 남는 건 제가 소설에서 좀 사실관계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건데 그 등장하는 인물 중에 은혜라는 인물이 소설 속 지역에게 이별 선언을 할 때 서울과 뉴욕의 시차를 얘기하면서 막 하는데 네, 그래서 나는 과거에 항상 남겨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이제 뉴욕이 더 과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울이 더 시간이. 그래서 그거는 저를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작품을 읽으면서 아무도 몰랐던 건데 어떤 분이 비밀 댓글로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출간된 책에서는 그걸 왜 소설 속 지역이 착각했는지 또 은혜가 착각했는지 그 얘기를 쓸 수 있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저희 연출하시는 박소란 시인님도 네. 그 부분을 읽으실 때 딱 그걸 느끼셨다고 네, 그런 분들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감사하게도 네, 소설의 어떤 결함을 고치는 네, 그런 전 의도하신 건 줄 알았는데. 저는 처음에 제가 헷갈렸다는 사실도 모르고 있었어요. 네. 와, 독자님의 참여로 훨씬 더 풍부한 글이 탄생했네요. 맞습니다.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 네. 그분이 비밀 댓글 다시고 지워버리셔서 왜? 제가 연락을 드릴 길이 없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초급 한국어는 4번째 장편 소설인데요. 뭐 혹시 이전 작품들과 뭐 다른 지점이 있으실까요? 네, 확실히 다른 색깔의 소설인 것 같고요. 사실 그전에는 뭐랄까 좀 소위 말하는 장르적인 색채가 짙은 장르 소설들을 써왔고 서사와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하는 소설들을 써왔는데 근데 사실 저는 그렇게 책을 내면 어떤 작가로서의 커리어가 생길 거라고 순진하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떤 문학장의 현실상 그런 장르 소설을 계속 썼을 때 어떤 비평적인 조명을 받기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내가 계속 소설을 써야 되나? 이런 걸 더 저보다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장르 소설계에 너무 더 많으시고 내가 이걸 정말 잘할 수 있는 건가? 계속 소설을 써야 되나?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던 차에 그러면 그냥 어차피 그만둘 거면 내 얘기나 한번 하고 그만두자라는 네. 좀 극단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쓰시면서 좀 자유롭지 않으셨어요? 그런 면에서?
네, 뭔가 스토리텔링이나 서사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더 이상 꾸며내지 않아도 되고, 물론 이것도 허구가 들어가긴 하지만, 나 자신을 재료로 삼아서 무언가를 이렇게 쓴다는 게 저에게는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신기한 경험들을 했던 것 같아요. 되게 색다른 경험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하는 생각인데,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기 마련이어서 잘하려고 쓰다 보면은 늘 좌절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냥 잘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이고 그냥 나는 내 글 쓰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뭐 계속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초급 한국어는 작가님의 자전소설이 아닌가 싶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주인공의 이름이 문지혁이에요. 네. 네, 그 문지혁이란 인물이 이제 뉴욕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이민 작가를 꿈꾸는 인물인데요. 문지혁으로 이름을 설정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처음에는 이 소설의 그 주인공 이름이 문지혁이 아니었고요. 네. 저랑 비슷하긴 하지만 좀 다른 이름이었는데 그렇게 이제 한동안 쓰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지금 내가 내 얘기를 쓰려고 하는 건데 어떤 허구라는 어떤 틀 속에 내가 다른 인물을 내세워서 내 얘기를 하는 거는 조금 비겁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오히려 이 작품의 리얼리티를 떨어뜨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생각을 이제 조금 더 하고 다른 책들도 읽어보고 하니까 결국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모든 소설이라는 게 다 일정 부분 자서전적일 수밖에 없고 뭐 심하게 말하면 수정된 자서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내가 이런 가짜이지만 문지혁이라는 나를 내세워서 내 얘기를 허구로 쓰는 것 자체가 내가 새롭게 쓰는 문학적 자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 자서전의 규약이라고 하잖아요. 그 저자, 화자, 주인공의 이름을 통일시키는 그런 방식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소설 읽으면서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냥 등장인물 이름을 문지혁이라고 해버리니까 오히려 더 그런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인가? 이런 생각을 오히려 안 하고 그냥 읽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새로운 시도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질문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책 내신 다음에 이거 다 있었던 일이냐? 네. 그 댓글에서 제일 많았던 게 제발 말해달라.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근데 사실 그걸 모르게 하는 게 이 글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안타깝게도 그런 질문에는 대답을 드리지 못했어요. 영영 비밀에 붙이시기를 네. 그냥 독자들과의 밀당으로 네. 남겨두시기를. 네. 이 책에 정말 뭐랄까 뜻깊고 재미있는 부분이 정말 많은데요. 그중에 한 부분이 우리가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는 인사인 안녕하세요를 외국인에게 설명하는 부분이었어요. 네. 거기에서 이제 안녕하세요를 Are you in peace? 안녕히 가세요는 go in peace였나요? 네, 맞습니다. 안녕히 계세요는 stay in peace? 네. 되게 이걸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구나. 그냥 하이라고 설명하는 게 아니고 안녕이란 단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 우리는 굉장히 멋진 말을 인사말로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이런 것도 다 작가님께서 뉴욕에 계실 때 했던 생각일까요? 아니면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 한국어 교재에 정말 그렇게 써 있어요. 안녕하세요. Are you in peace? Go in peace, stay in peace 이렇게 써 있고요. 그게 외국 학생들이 처음에 가장 뭐랄까요? 좀 당황하는 지점입니다. 그러면서 소설에도 썼지만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죠. 니네 이런 인사를 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 믿지 않는 친구들도 되게 많고요. 이런 철학적인 이야기를 매일 하루에 수십 번씩 한다고? 근데 이게 고쳐놓으니까 그렇게 들리지만 우리는 되게 익숙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소설에 나오는 얘기지만 더 짧은 버전이 있을 것이다. 막 그래서 안녕이라고 말하면 그게 피스라고 말하면 우리는 무슨 래퍼처럼 아니면 평화에 미친 사람처럼 네, 그렇게 느껴지게 되는 거겠죠. 작가님 말씀 들으면서 생각하면 우린 평화에 미쳐 있어요. 우린 분단 국가잖아. 맞아요. 네. 우리는 평화를 없는 것을 갈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늘 꿈꾸죠. 우리나라 들어와서 전쟁한 국가도 너무 많고 하니까 네. 네. 평화는 되게
소중한 건데 저는 되게 힙하게 느껴졌어요. 정말. 네. 우리나라 언어 되게 힙하다. 그러니까 아무 일이 없어야 아무 뜻 없는 인사를 할 수 있는 건데 하이 헬로처럼. 네,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 있으니까 네. 안녕을 빌 수밖에 없는. 맞아. 네. 네. 안녕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이 소설에 이제 문지혁 캐릭터도 되게 재미있고 그렇지만 동생 문지의 캐릭터도 인상적이었어요. 이 캐릭터는 어떻게 만드시게 되셨는지. 사실 저는 실제로는 여동생이 없기 때문에 네, 상상의 네. 인물이고요. 네. 다만 이제 제가 아는 몇 사람과 또 저의 다른 동생, 남자 동생과의 일들을 조합해서 네, 만들어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문제 캐릭터는 너무 정말 개성이 뚜렷한 네. 속 시원한 캐릭터랄까? 그런 인물이었어요. 여러분 문지혁 작가님의 초급 한국어를 읽으시면 저희가 말하는 문지의 캐릭터가 어떤 인물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설 속에 보면은 성실하고 반듯한 문지혁이라는 캐릭터가 카지노에 가서 갑자기 미친 듯이 돈을 인출하여 도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이제 지금 게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방향과 기운을 알기 위해서는 의미 없어 보이지만 실은 의미심장한 어떤 계기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 작가님이 소설에 쓰시기에 변곡점을 시험해 보려는 그런 모습이기도 했는데 이 카지노 장면은 또 어떻게 쓰시게 됐나요? 제가 주로 스토리텔링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그 스토리텔링 강의하는 것 중에 네. 이런 문장이 있어요. 주인공에게 처음에는 1달러에도 벌벌 떨게 하다가 나중에는 집 전체를 판돈으로 걸게 만들어라. 뭐 이런 원칙이 있는데 저는 이 소설 속 지역이 카지노에 갔을 때 그런 어떤 인물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20불에도 벌벌 떨다가 나중에는 막 학교에서 받은 그 돈을 다 인출해서 막 써버리고 마는. 그래서 그게 결과적으로는 이 인물에게 도박장 안에서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네. 그 도박장이라는 시공간을 빠져나오면 그게 이 인물에게는 어떤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네. 도박장, 카지노와 변곡점이란 말 되게 안 어울리는 조합이잖아요. 그런데 그 도박장을 빠져나왔을 때 그러니까 인생 공부라는 식으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이 사람의 인생에는 어떤 다른 종류의 교훈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지점이 되지 않을까? 마치 우리가 인생과 전혀 상관없는 어떤 일에서 저는 요즘 아이 때문에 뽀로로나 콩순이를 보면서 큰 인생의 교훈을 얻거든요. 노는 게 제일 좋아. 네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상관없어 보이는 무언가에서 내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는 어떤 깨달음, 거창하게 말하는 에피파니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이 재미있을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넣어봤습니다. 또 이어지는 질문인데 저는 작가님 이번 소설에 마이클의 하루 부분에 시계 설명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외국인이 우리나라 시계를 굉장히 어려워한다. 근데 이거랑 비슷한 얘기를 제가 정영진 작가님한테 들은 적이 있어요. 그 작가님도 어릴 때 도대체 시계를 왜 시는 이렇게 하고 부는 이렇게 읽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남들은 시계를 너무 잘 읽는 게 이해가 안 됐다. 그 얘기가 생각이 났는데 작가님의 이 마이클 하유를 읽으면서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너무 당연하게 하고 있는 것들이 네. 이방인의 눈으로 보기엔 얼마나 당황스럽고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해보면서 작가님께서 이제 써주시기를 잠깐 제가 읽어봐도 되나요? 네. 한국어에서 시간은 시간이라는 단어 하나뿐이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세 가지 단어로 구분했다. 아이온,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 아이온은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무한하고 신성하고 영원한 시간, 그러므로 신의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인간의 시간, 그리고 카이로스는 질적이고 특별한 시간, 구별되고 이질적이며 의미를 지닌 시간, 말하자면 신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난 시간이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작가님께 여쭤보고 싶었어요. 작가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언제였을까? 네, 저의 카이로스는 이제 작가로서 저의 카이로스라고 한다면 아마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이 소설 쓰기라는 걸 배워보고 싶다라고 해서 대학원에 갔던 그 결심을 하던 어느 여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굉장히 많이 떨어진 사람이라서 아마 그 떨어진 횟수로 치면 제가 상당히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12년 동안 떨어졌거든요. 98년부터 2010년에 데뷔할 때까지 떨어졌는데 한 100번 넘게 떨어진 것 같은데 그러다가 한 7, 8년 지나니까 좀 지치는 거예요.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했는데 계속 소설을 쓰고 싶은데 마음대로 잘 안 되고 왜 나를 안 뽑아주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문학판은 다 썩은 것 같고 왜 자기를 안 뽑아주면 다 잘못된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굉장히 이제 형편없는 글을 썼던 건데 그것도 모르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기와 분노로 도대체 어떻게 글을 써야 나를 받아들여 주는지 뽑아주는지 알고 싶다라고 해서 대학원에 가는 결심을 하던 그러니까 회사에 이제 그만 나오겠다고 말하고 돌아가던 대단한 용기. 2006년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뭐랄까 지금 생각하면 잘한 결정인지 모르겠지만 그 종로 거리를 걷던 그때 제 모습이 약간 떠오르네요. 후회했던 순간이 더 많으세요? 아니면 괜찮았어, 잘했어 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더 많으세요? 이렇게 총체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 후회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섞여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인생이 다 그렇듯이 잘했다는 생각과 후회한다는 생각이 섞여서 뭐랄까요. 카보식으로 말하면 그 자체로 뭐랄까 뜯어먹기 힘든 빵처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에도 왜 그 대학원 시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너는 너무 반듯해서 글을 쓸 수 없다. 뭐 술도 담배도 안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은 예술을 뭘로 생각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반드시 어떤 결핍과 절망과 삐뚤어짐이 있어야 예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옛날 이야기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작가님도 혹시 실제로 그런 반듯함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던 건지. 네, 제가 들은 굉장히 유사한 반응들이 있었고요. 뭐랄까요, 그거는 저에게는 약간 비아냥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어떤 판정 같았어요. 낙인이랄까요. 그러니까 너 같은 종류의 사람은 예술을 하는 척할 수는 있지만 진짜 예술은 할 수 없다. 진짜 예술은 뭔가요?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뭔지 모르겠어서 아직 여기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알고 싶어서. 도대체 진짜 예술이란 뭔지. 네, 그런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소설 속 등장인물이 문지혁이 군대에 있을 때 또 첫사랑이 편지에 폴 오스터의 문장을 적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작가는 선택하는 것이라기보다 선택되는 것이다. 이런 문장이 주인공에게 어떤 힘과 응원을 주는 한편 잘못된 길을 제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런데요. 그러다가 이야기가 진행되다가 나중에 돼서는 커트 보니것의 문장을 알게 된 다음에 그 친구가 편지에 폴 오스터의 문장이 아니고 커트 보니것의 문장을 적어줘야 했다라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큰 좌절을 주려면 예술을 해라 뭐 이런 식의 문장이었죠. 그냥 가볍게 질문 드리자면 어떤 작가를 더 좋아하세요? 폴 오스터와 커트 보니것?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저는 되게 맞추고 싶더라고요. 작가님이 어떤 작가를 더 좋아할지. 제가 어떤 작가를 좋아할 것 같으세요? 저는 커트 보니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사실 두 작가 당연히 둘 다 좋아하는데 뭐랄까요. 폴 오스터의 문장은 약간 위험한 구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가가 된다는 것에 어떤 신성한 무언가를 부여하고 신화를 부여해서 어떤 선택되는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저 같은 이제 뭐랄까요. 좀 미숙한 작가 지망생들이 홀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문장인 것 같고 반면에 커트 보니것의 문장은 정신이 번쩍 나게 해주는 우리의 현실을 인식시켜주는 자기 객관의 문장인 것 같아서 저는 오래 생각할수록 이 두 가지 자세가 작가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는 그래 나는 내가 아니면 못 가는 길을 가는 거야 라는 생각과 근데 나는 여전히 형편없고 여전히 잘 못하고 있고 이런 식의 자기 객관화 누군가의 상처를 주고 있고
이 두 가지 자세, 이 두 가지 양극단을 끊임없이 진동하는 게 작가의 내면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한 명을 고르지는 않으려고요. 맞아요. 굳이 네. 골라야 되는 것도 아니고. 맞아요. 자기 객관화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작가님에게 글을 쓰는 일이란 어떤 의미인지, 소설가의 삶이란 어떤 건지, 작가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도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뭐 학생이든 수강생이든 그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는데 작가로 산다는 건 어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그때마다 이제 어떤 대답을 하기는 하지만 저는 그게 때로는 이게 진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의 작가가 있다면 100명의 삶의 모습이 있을 텐데 저의 모습 하나로 일반화시킬 수는 없는 거고 저 자신도 작가의 삶이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저에게 쓴다는 것은 산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어느 작가가 했던 말을 자주 요즘 곱씹게 되는데요. 사는 것과 쓰는 것 두 가지 모두 나에겐 도덕적 책무다라고 말했던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는데 이제는 약간 쓰는 삶과 삶을 쓰는 것이 저에게는 분리 불가능한 무엇이 되었고 그래서 저는 씀으로써 살 수 있고 살아 있음으로 또 쓸 수 있는 그런 순환의 고리에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네. 딸로 거창한 게 아니고 그쵸. 네. 이게 그냥 생활이고 일상이고 마치 걷고 밥 먹고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좀 나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와야 오래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맞아요. 글쓰기라는 것은 그렇게 삐뚤어져야 하는 일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언제 쓰세요 같은 질문이 제일 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왜냐하면 항상 쓰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네.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정말 노트북 앞에 앉아서 쓰는 순간도 중요하지만 네. 거기까지 가는 그 과정도 중요하기 그건 굉장히 때문에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아주 순간이고 쓰는 네, 순간은.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에는 글을 쓰지 않는 순간에 내가 논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작가의 말에 또 잠깐 보면 이 소설을 초급 한국어란 소설을 독서실, 그러니까 요즘 스터디 카페? 그곳에서 썼다고 하셨어요. 혹시 평소 작업 스타일이 어떠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작업실이 없기 때문에 평소에는 낮에는 카페에 가서 주로 쓰고요. 밤에 집에서 씁니다. 그래서 밤에 제가 정해놓은 작업 시간은 12시부터 4시까지거든요. 길다. 네. 길네요. 4시간을 잡아놔야 30분이라도 쓰기 때문에 잘 아시죠? 네. 네. 준비하는데 막 1시간, 2시간 걸리기 때문에 새벽과 이제 낮에는 카페에서 쓰는데 뭔가 그런 환경을 좀 바꿔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제 작업실을 얻기는 너무 어려워서 독서실을 생각해서 가서 썼습니다. 네. 되게 또 새로운 자극이 됐을 것 같아요. 새로운 환경이. 네. 그렇죠? 뭔가 이 초급 한국어라는 소설과도 좀 어울리는 공간이었던 것 같고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소설 쓰기 외에도 번역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유튜브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문학적 경험을 나누는 것이 작가의 역할 중 하나인 것 같다고 말씀하신 영상을 봤습니다. 이런 것처럼 문학과 관련된 활동 계획들 또 계획하고 계신 거 있으신가요? 네, 저도 아마 보신 영상이 저의 약간 민망한 유튜브 채널인 것 같은데 소개해 주세요. 유튜브 자랑 시간. 제가 보기 드문 책이라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는데요. 영상이 너무 안 올라와서 보기 드문 채널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고요. 한 달에 한 개, 2달에 한 개 올리고 있기 때문에 되게 구독자분들에게 죄송한데 아무튼 저는 21세기의 작가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이제 글만 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문학적 경험을 나누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말씀드렸던 유튜브나 번역이나 강의나 뭐 글쓰기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이제 새로 시작한 것 중에 하나는 2020년 가을에 창간된 에픽이라는 문예지가 있는데 그 문예지의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잡지에서는 이제까지 약간 뭐랄까요, 좀 덜 조명을 받았던 논픽션 분야를 픽션과 같은 위치로 초대해서
서사 중심의 이야기들을 엮는 그런 지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이제 종강했으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에픽도 정말 되게 핫한 요즘 이슈인데 거기도 하시고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문장들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작품에서 직접 골라오신 문장을 작가의 목소리로 낭독해 주시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어떤 부분 읽어주실 건가요? 그 시간을 설명하는 부분 제가 읽도록 아까 하겠습니다. 잠깐 네. 읽었던 그 부분이죠. 네. 네, 그러면 작가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한국어에서 시간은 시간이라는 단어 하나뿐이지만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 시간을 세 가지 단어로 구분했다. 아이온, 크로노스, 그리고 카이로스. 아이온은 시작도 끝도 없는 시간, 무한하고 신성하고 영원한 시간, 그러므로 신의 시간이다. 크로노스는 양적이고 균질한 시간, 수동적이고 무관심하며 무의미한 시간,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이다. 마지막 카이로스는 질적이고 특별한 시간, 구분되고 이질적이며 의미를 지닌 시간, 말하자면 신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만나는 시간이다. 우리는 아이온에 둘러싸인 채 크로노스 속을 살아가는 존재다. 무심하지만 규칙적으로 흐르는 크로노스를 좀처럼 벗어날 수 없는 시간 감옥의 죄수이기도 하다. 하지만 삶에는 가끔씩 카이로스가 찾아오는데 이를테면 화살이 날아가거나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같은 것들이 그렇다. 이전과 이후가 갈라지고 한번 일어나면 결코 그 이전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 시간. 따라서 시간을 묻는 방법은 두 가지여야만 한다. 1. 크로노스를 물을 때 지금 몇 시예요? 2. 카이로스를 물을 때 그건 어떤 시간이었나요? 나는 학생들에게 두 번째 시간에 관해 묻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했던 건 아닐까? 그들에게 내 수업은 어떤 시간으로 기억될까? 감사합니다. 이 부분을 낭독해 주신 이유가 있다면? 네, 저는 예술이라는 게 결국은 시간을 담는 형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읽거나 뭐 영화를 보거나 음악을 듣는다는 것 모두 예술가가 의도한 방식으로 그 시간을 경험한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인용해서 말하자면 예술은 크로노스 속에서 카이로스를 경험하게 해주는 장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글을 쓸수록 시간에 관해서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고 이 시간을 어떻게 담고 어떻게 경험되게 만들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골라봤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초급한 국어를 읽으면서 그런 지점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님께서 이 소설을 쓰시면서 어떤 장면을 쓰실 때는 되게 짜릿하고 뭔가 이건 진짜 좀 좋은 것 같아. 이 장면은 좀 좋아. 이렇게 느끼셨던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초급 한국어를 쓰시면서 가장 짜릿했던 순간, 내 글이 마음에 들었던 순간, 그런 장면이 있다면? 쓰면서는 어쩌면 그런 기분을 느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지금은 그런 기억들이 생생한 것 같지는 않고 제가 기억나는 제일 짜릿했던 순간은 마지막 문장 쓸 때. 네, 마지막 문장은 계속 한 1년 정도 고쳤는데요. 1년 동안의 퇴고 과정에서 거의 모든 문장들을 조금씩 손봤는데 마지막 문장은 한 번도 안 고쳤어요. 그러셨구나. 네, 그래서 그 마지막 문장이 저는 제일 기억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이렇게 무심한 듯 아무렇지 않은 듯 문장들을 툭툭 던지시는데 그 문장들 속에 담긴 어떤 깊이가 되게 남다르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는 이제 작가님 글을 읽으면서 이 문장 쓰시고는 좀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는 지점들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제가 스토리텔링 수업에서 절대 하지 말라고 가르치는 것 중에 하나가 추상적인 말, 텔링, 아포리즘 이런 건데 그런 것만 엄청 써놨잖아요. 근데 너무 좋았어요. 네. 저는. 그래서 막 밑줄 그은 것도 되게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문지혁이란 인물이 끊임없이 실패하는 이야기잖아요. 네. 모든 걸 실패해버리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냥 다 읽고 났을 때는 실패했다는 느낌이 아니었고 그냥 이렇게 한 과정을 지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는 되게 위로와 힘이 됐어요. 내가 실패라고 생각하는 게 실패가 아닐 수도 있어. 네. 그냥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기 위한 한 과정이었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되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아까 제가 스토리텔링에서 하지 말라는 걸 다 했다고 말씀드렸지만 근데 사실 스토리텔링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실패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는 어떤 지점에 주인공을 갖다 놓는 건데 그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보면 네. 결국은 스토리텔링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스토리텔링이 없이 소설이 되긴 힘들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러분. 문지혁 작가님의 초급 한국어를 읽으시면 아름다운 실패를 같이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만나요의 마지막 코너 마이 페이보릿 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 요즘 좋아하시는 거 소개해 주시는 코너예요. 요즘 어떤 거 좋아하세요? 저는 사실 이렇게 팬이 쉽게 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질문을 받고 좀 고민을 했는데 뭐 이렇게 빠지거나 뭐 취하거나 잘 그러지 못하는 성격이라서 그래서 요즘 빠져있는 게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 있는 것 같아요.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를 자의가 아니라 이제 저희 딸이 이제 5살 되는데요. 얘가 어디서 이걸 듣고 와가지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차에 탈 때마다 이걸 진짜 무한 반복시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데 본인은 지금 한국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영어잖아요. BTS 노래 중 유일하게 또 영어인데 그래서 막 뭔가 따라 불러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영향 때문에 길을 걷거나 뭐 샤워하거나 뭐 양치하거나 언제든지 계속 이 구절들이 귀에 걸려 있어서 너무 괴로운 상태입니다, 지금. 네. 그렇지만 꽂혀 있는. 네. 꽂혀 있는 건 확실해요. 자의는 아니지만. 네. 따님에 의해 꽂혀버린 네. BTS의 다이너마이트. 네. 그게 굉장히 라임도 되게 뚜렷하고 맞아요. 곡이 재미있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듣기에도 네. 굉장히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듣는 소설 연재가 끝나고 마지막 녹음 파일에서 중급 한국어가 나올 수도 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한 말씀 해주신다면. 네, 쓰려고 합니다. 중급 한국어 쓰려고 하고요. 그 리처드 링클레이터라는 감독이 네. 왜 그 9년의 시차를 두고 영화를 3번 찍었잖아요. 비포 선라이즈, 비포 선셋, 비포 미드나잇 이렇게 찍었는데 그런 것처럼 저도 뭔가 제 삶을 기록하는, 문학적으로 기록하는 어떤 수단으로 이 소설을 계속 연작으로 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멋진 계획이다. 그래서 중급 한국어는 아마도 지금 이 초급 한국어 지역의 시점에서 한 7, 8년 뒤로 가서 누군가가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한국 대학에서 글쓰기를 가르치는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문지혁의 이야기. 네. 멋있다. 그런 장기적인 계획 너무 멋있어요. 될진 모르겠지만 뭐 계획은 세울 수 있으니까요. 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그리고 또 약간 짓궂은 마음에 네. 그 글쓰기를 가르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질문도 드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 중에 이제 선생님 소설이 너무 쓰고 싶은데 소설이 너무 안 써져요 라고 말하는 학생이 있다면 네. 어떻게 달래주실 것인가. 이건 저의 마음의 질문이기도 하고. 네. 그런 학생들이 꽤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보면 무언가를 쓰고 싶어하는 학생일수록 아까 이제 그런 얘기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상처가 있어야 쓸 수 있는 거 아니다라고 했는데 거꾸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쓰고 싶어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되는 거죠. 잘 안 될 때 저에게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대부분은 그래서 쓰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어떻게 보면 뻔한 이야기를 학생들에게 하는 편이고 글을 잘 쓰는 것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더 저는 중요한 일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너무 작품 때문에 본인을 소진하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제가 대신 글을 써줄 수는 없지만 옆에서 그런 도움을 주는 것이 저는 선생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좋다. 오문현답인 것 같아요. 되게 오늘 제가 또 어리석은 질문을 던졌는데 뭔가 또 마음이 따뜻해지는 힘이 되는 답을 들었습니다. 이제 중급 한국어 얘기도 해주셨지만 앞으로 그 중급 한국어 말고도 또 계획이 있으시다면 이 자리에서 네. 2021년에는 제가 단편집 낸 지가 오래됐는데요. 그래서 여기저기 단편들이 막 흩어져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는데 뭐 묶어서 단편집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중급 한국어 또 더 나아가서는 고급 한국어까지 제가 죽기 전에 언젠가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소망들 모두 이루실 수 있기를 기원할게요. 그러면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3가지 소망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3가지 소원, 3가지 소망이란 말을 듣기만 해도 뭔가 좀 기분이 설레는 느낌인데요. 일단 첫 번째는 아마 모두의 소망일 텐데 이 코로나가 빨리 잠잠해져서 맞아. 우리가 간절히 원하던 그리고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회복됐으면 좋겠고 제가 소설에 썼던 우리 인사처럼 정말 우리가 스테이 인 피스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안녕하셨으면 좋겠는 것이 맞아. 첫 번째 소망이고요. 두 번째는 제가 새로 쓰게 될 중급 한국어를 비롯해서 써야 하고 쓰고 싶은 글들을 잘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것도 코로나 연결된 거지만 작업실도 빨리 다시 저의 카페도 다시 열려서 쓸 쓸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1년은 어떻게 보면 2020년대를 시작하는 첫 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뭐랄까 SF적으로 말하면 아포칼립스의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이게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그 시대는 일상이 아니라 포스트 아포칼립스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자면 희망이라는 단어가 이제 좀 별로 많이 남아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의 것이든 아니면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의 것이든지 우리가 바라고 우리가 목표로 삼고 우리가 어딘가를 지향하면서 나갈 수 있는 어떤 대상이나 장소나 목표 같은 것들이 좀 새롭게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정말 하시는 말씀마다 다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감사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문지혁 작가님 보내드리고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오후에 따뜻한 햇살 자꾸 당신을 데리고 오네. 버릴 수 없었던 그날 그 기억들 아직 저 빛들 속에 숨어있나. 괜찮나요? 그립다 말하면 내 꿈에 초대할 텐데. 괜찮나요? 그립다 말해요. 오늘 그대를 초대할게. 문장의 소리. 문장의 소리가 마련한 3분 광고 지금 읽어요 시간입니다. 누구든 자신이 원하는 책을 광고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은 3분뿐. 오늘의 광고주는 독립서점 도도봉봉의 대표 도도님입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도도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최진일 작가님. 네. 네, 반갑습니다. 도도봉봉은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서점인데요. 코로나로 서점에도 이런저런 영향이 많았을 텐데 요즘 상황은 어떤 편이에요?
저희도 2.5단계 이후에는 네, 손님들이 많이 안 오셔가지고요. 일단 제가 그때 이제 미뤄뒀던 수술을 하게 되면서 저희는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정말 좀 많이 힘든데 다른 서점들 힘내시라고 제가 오늘 소개하고 싶은 책은 네. 다른 서점 지구불시착에서 낸 책을 네. 예, 좀 소개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 일단 코로나가 끝나면 대표님께서는 제일 먼저 뭘 하고 싶으세요? 일단 저희는 다른 서점들하고도 친해서 인근에 있는 서점 사장님들도 한번 뵙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 서점을 좀 더 광고하고 싶어서 예, 좀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 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요. 네.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다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광고하실 책은 어떤 책인가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네. 그 지구불시착이라는 노원에 있는 네. 작은 독립서점에서 낸 책이고요. 하루만 하루키라는 소설집이에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3분을 드릴게요. 아시겠지만 정확히 3분 후에 마이크가 꺼집니다. 3분 안에 하고 싶은 말씀 다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럼 광고 시작해 주세요. 시작.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도봉구에 있는 작은 독립서점 도도봉봉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지구불시착이라는 노원에 있는 작은 서점에서 만든 하루만 하루키인데요. 왜 소설집의 제목이 하루만 하루키냐면 1시간 20분 동안 우리가 소설가 하루키가 되어서 소설을 써보는 경험을 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집은 1시간 20분 동안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가서 그 1시간 20분 동안 마음대로 소설을 써볼 수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한번 참여해본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과연 내가 1시간 20분 만에 소설을 쓸 수 있을까 싶었는데 소설을 쓰게 되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김종환 작가라고 되게 유명하신 독립출판계의 거의 거장이신 이제 정말 무라카미 하루키만큼 유명하신 분이 했었던 밀실의 소설가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 프로그램이 파생되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그 지구불시착이 장소를 옮겼기 때문에 지금은 하루만 하루키라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책을 보시면 10명의 그 지구불시착에 굉장히 소수정예의 사람들이 다 손님들이 모여서 소설을 썼어요. 굉장히 짧은 소설이라서 어떻게 보면 손바닥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말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쓰셨던 모스키토라는 거는 그러니까 10개의 이야기들이 다 있는데 다들 막 달라요. 그래서 모스키토는 그러니까 모기에 물려서 천재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김은지 시인이 쓰셨던 다른 이야기도 있는데 외투를 입으면 정말 행운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굉장히 SF적인 상상력이 많이 들어간 것들도 있고 정말 꿈에서 꿨었던 것 같은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1시간 20분 동안 내가 뭔가 재밌는 경험을 해보고 싶다. 그리고 정말 소설가가 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작은 독립서점들에서 하는 이런 소설 모임에 한번 참여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그리고 또 지구불시착에 가셔서 1시간 20분 동안 내가 정말 내 안에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끌어내고 싶다. 그리고 뭔가 상상력을 만들어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 하루만 하루키에 한번 참여하셔서 이렇게 책을 만들어 보는 경험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3분이 더 남은 것 같은데요. 저희 서점 이야기 잠깐 해보는 네, 좋아요. 네, 저희 서점에서도 많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네, 저희도 이제 시를 쓰는 모임도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는 DDBB라고 해서 동네 분들이나 아니면 시를 쓰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동네 시인들, 그리고 뭐 진짜 유명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막 그런 분들하고 다 모여가지고 시나 소설을 쓰는 모임을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립서점들이 많이 어려운데요. 2.5단계가 끝나고 10명 이상이 모일 수 있는 그날이 오면 저희들도 정말 좀 더 다시 또 재정비를 해서 더 재밌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 동네에서도 문학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모임들을 많이 만들고 싶습니다. 네, 아직도 3분이 안 지났나요? 네, 3분이. 네. 네, 3분이 딱 됐는데 광고가 끝난 것 같아요. 네. 전국의 모든 독립서점 화이팅입니다. 서울 도봉구의 독립서점 도도봉봉의 대표이신 도도님이 소개한 특별한 소설집 하루만 하루키, 도도봉봉, 그리고 서울 노원구에 위치한 독립서점 지구불시착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분 광고 지금 읽어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작가분들 그리고 독자분들은 문장의 소리 대표 메일로 신청해 주세요. 메일 주소는 munjang@arko.or.kr입니다.
문장@aruco5r.kr 선정되신 분께는 5만원권 백화점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문장의 소리 2부, 작가들의 수상한 취미생활. 본업인 글쓰기 외에 전문가 못지않은 방대한 지식을 자랑하는 작가들의 취미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취미는 수영입니다. 이종민 시인님 함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민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종민 시인님 소개를 드릴게요. 2015년 문학사상 신인상에 주인은 힘이 세다 등의 시가 당선되시면서 작품 활동을 시작하셨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요즘 출퇴근을 하고 있고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재택근무하는 날도 많고, 네. 그리고 시도 열심히 쓰고 있고 그러고 있습니다. 좋네요. 평범한 일상. 네. 네. 한국작가회의에서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네. 어떤 사업인지 짧게 소개해 주신다면. 네, 작가와 함께하는 작은 서점 지원 사업은요. 그 전국에 있는 동네 작은 서점들에 네. 그 작가분들이 상주하게끔 하면서 작가분들한테는 월급 지원해드리고요. 그리고 서점에는 그 대관료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같은 거 지원해드리는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이네요. 네. 네.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취미가 수영이에요. 네. 시인님은 언제부터 수영을 하셨어요? 처음 한 거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처음에 엄마가 그 아기 스포츠단이라고 있는데 말로만 듣다. 그 아기 스포츠단 경쟁이 되게 치열했대요. 대학 부모들 사이에서. 그래서 어머니가 줄 서가지고 겨우겨우 등록을 하셨다고. 그때가 처음. 그럼 네. 진짜 아기 때부터 한 거네요. 네. 그럼 지금 한 20년 하신 거예요? 꾸준히 계속 한 건 아니고요. 그때부터 한 중학교 올라갈 때쯤인가 중학교 가서 또 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하고 이제 학교 다니다가 성인 돼서 군대 갔다 나와서부터 좀 이렇게 꾸준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기 스포츠단이 인기가 많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일단 등록을 해놓으면은 그 시간 동안은 학부모들이 아기를 안 봐도 되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그렇구나. 네, 어릴 때부터 저도 이제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수영 어렵다, 물에 안 뜬다라고 하는데 이제 성인이 돼서 하면은 그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네. 어렸을 때부터 시작하면은 몸에 익어요. 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운동을 시키는 이유가 있구나. 어머니 아버지들이 그런 생각을. 정말 언어 같은 거네요. 언어도 어렸을 때 훨씬 빨리 익히잖아요. 그렇죠. 네. 어린아이는 대단한 존재인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진짜. 그러면 코로나 이전에는 수영을 뭐 주 몇 회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네, 제가 그 강습을 받으러 다녀서 화요일, 목요일 받는 다니고 화요일, 목요일에 이제 퇴근해서 들어가서 50분 하고 나와서 샤워하고 나와가지고 집에 가고 그랬고 그리고 주말에도 스포츠 센터에서 주말에는 자유수영을 운영해요. 그래서 이따가 수영하고 싶으면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하고 나오고 한 주 2, 3회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 너무 깝깝하시겠어요. 그럼 수영을 못하니까 코로나 때문에. 네, 맞아요. 그래서 샤워할 때마다 물이 너무 반갑고 물이 너무 반갑고. 그러면 수영이라는 운동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수영은 다른 운동과는 달리 다른 뭐 달리기를 하거나 그런 운동을 하다 보면은 땀이 나고 막 찝찝하고 옷도 젖고 그러잖아요. 맞다. 네, 수영은 땀이 나도 찝찝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네요. 네, 그 수영장 물에 다 땀이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땀이 나긴 나나요? 나요. 몸이 뜨거워져요. 수영 오래 하면은 딱 만져보면 몸이 엄청 뜨거워요. 네. 그렇구나. 또 새로운 사실을 알게. 전혀 생각을 못 해보고 있었거든요. 수영과 땀은.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종민 시인님의 수영에 대한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기 위한 질문 몇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내용을 잘 들으시고 yes 또는 no로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한때는 수영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 금메달을 따는 꿈을 가진 적이 있다. S. 시를 쓸 때보다 수영할 때 내가 더 멋지다. yes. 코로나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수영이다.
Yes. 와, 수영하러 가는 길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연락이 오더라도 난 수영하러 갈 것이다. No. No. 올 예스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부터 yes or no 대답하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실력을 테스트해볼 기회가 있으셨어요? 한 1년 전쯤인 것 같은데 그때 연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선생님이 연말이니까 기록을 재보자고 해가지고 기록 쟀었는데 그때 반에서는 제가 제일 어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록이 제일 좋게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처음에 수영 시작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초등학교 때였나? 그때는 선생님이 한번 수영 다니는 사람 조사한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다니고 있었으니까 저는 그냥 순진하게 손을 들었는데 대회를 나가라 그래가지고 대회를 나갔는데 그 대회가 알고 보니까 그 막 전국체전 나가고 그런 어린이들이 나오는 대회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창 배우고 있는 당인데 다이빙 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니까 스타트 하는 것도 모르고 턴하는 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나가가지고 했어요. 당연히 꼴찌를 했죠.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엄마 아빠도 다 구경을 오셨었거든요. 근데 위에서 이제 보시는 엄마 아빠들 모여서 보시는 데서 제가 이제 꼴찌에 막 허우적허우적 대고 있으니까 어떤 학부모가 웃으면서 쟤는 왜 나와가지고 저렇게 하고 있나 막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근데 거기서 아빠가 일어나가지고 저기요 1등이 있으면 꼴찌도 있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처음 나왔던 대회에서는 꼴찌를 했었습니다. 되게 방금 독립영화 한 편 본 것 같은데요. 네, 멋있다. 그럼 수영 국가대표가 되어서 금메달을 따는 꿈을 가진 적이 있으세요? 언제쯤? 처음 올림픽 수영 봤을 땐가? 중학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때 막 이연소프 나오고 막 그런 대회였던 것 같은데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중학생이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거기 올림픽 참여했던 선수들이 저하고 나이 차이가 한 4살? 4살, 5살. 네. 그래서, 잠깐 꿈을 꿨다가, 안 되겠구나. 하고 그냥. 네. 혹시 그 수영에도 영법이 다양하잖아요. 네. 주로 좋아하시는 영법은 어떤 거예요? 저는 평영? 평영? 그 개구리 같이 해요. 그거 하고, 자유형도 좋아하고, 다 좋아요. 평영, 자유형, 저병은 좋아하는데 배영은 이게 배영이 이제 누워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목에 좀 힘이 들어가가지고 네, 글 쓰는 사람들은 다 이제 목이 좀 안 좋잖아요. 이렇게 목 디스크도 있으신 분들 많으시고 네. 배영은 선생님이 시키면은 되게 안 하려고 하고 네. 이게 또 수영을 모르는 사람의 편견인가 봐요. 저는 배영이 너무 하고 싶거든요. 제일 편할 것 같은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숨을 자유자재로 쉴 수 있다고 생각하시니까 근데 배영이 더 엄청 어려워요. 목에 힘도 들어가고, 근데 이제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면서 이게 어깨 이렇게 올리고 손이 올리다 보면 이렇게 물이 이렇게 얼굴로 자꾸 튀어요. 그래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렇구나. 네. 역시 이래서 배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수영 동호회 활동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아마추어 대회 나갈 생각 있으세요? 동호회까지는 아니고 같이 수영 다녔던 분들하고 우리 이제 수영 오래 같이 다녔으니까 동호회 같은 거 만들어서 대회도 같이 나오고 그러자라고 하던 차에 이제 코로나가 막 하고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 거의 못 봤어요. 그분들 그래가지고. 그렇구나. 그 이후로 10달이 지나서 계속 했으면 아마 지금쯤 뭔가 대회 나가고 그러고 있지 않았을까. 내년에는 그것이 가능하기를, 아니 내년이 아니딘데 올해에는 그것이 가능하기를 네. 날 희망해 봅니다. 처음 몸이 물에 떴을 때 혹시 기억하세요? 그게 유치원 때겠죠? 네, 기억은 사실 잘 안 나요. 네, 처음 물에 떴을 때, 처음 물에 빠졌을 때가 기억나요. 빠졌을 때. 네. 언제? 그 수영 다니기 전이었는데 그때 동생이랑 같이 수영을 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어린이들은 이제 어린이 풀이 따로 있잖아요. 거기서 놀다가 호기심에 그냥 어른들이 들어가는 풀 들어갔는데 발이 안 닿으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막 허우적 되고 있는데 이제 그 구조해 주신 분이 와가지고 빼주시고 그때가 기억나. 그 이후로 엄마 아빠가 수영을 보냈던 거예요. 그렇구나. 네. 저도 물에 빠졌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 기억나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 거의 없는데 네. 그때 죽을 것 같은 그 네, 감정은 네. 눈 위로 물이 보이고 이런 거 기억나요. 막 동생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안 들리고. 네. 맞아. 네, 맞아요. 그런 게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 같은 건데 그런 거를 극복을 하고 수영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수영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일단 수영은 어릴 때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 수영 다닌다고 하면 이제 다니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와서 물에 안 뜬다, 나는 백수병이다라고 하는데 근데 꾸준히 다니다 보면은 이제 수영도 이제 배우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물속에 들어가진 않아요. 이렇게 풀에 걸터 앉아가지고 발차기 하는 것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고 그리고 물에 들어가서는 킥판이라고 해가지고 물에 뜨는 거 잡고 하고 하니까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물에 안 뜬다고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가면은 처음부터 거기 있는 선생님이 잘 알려주시니까. 그렇죠. 선생님을 믿고 네. 네, 배움의 힘을 믿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좋아하는 수영 선수 있으세요? 다들 좋아하시는 마이클 펠프스라는 선수를 좋아하는데요. 네. 그 선수는 다 잘해요. 아까 말한 영법들 다 잘하고. 그리고 훈련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네. 보통 수영을 할 때 자명이라고 하죠. 이렇게 들어가서 네. 물속에서 처음에 물속에서 좀 가다가 위로 나와서 이제 영법을 시작하거든요. 근데 자명 훈련을 하는 거 봤는데 보통 이제 수영을 하면은 이 얼굴이 수영장 바닥을 보고 가잖아요. 근데 그 마이클 펠프스는 훈련할 때 옆을 보고 하더라고요. 그 물고기처럼 진짜. 아름답겠다. 네, 그거 보고 진짜 대단하다. 수영이란 게 진짜 아름다운 운동 같아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수영을 할 때와 실을 쓸 때 공통점이 있다면? 일단 둘 다 혼자 하는 것 같아요. 네, 수영도 스포츠고 운동이긴 하지만 선생님들이 주위에서 봐주고 선생님들도 알려주고 자세 교정도 해주고 하지만 이게 수영도 다 자기 자세가 있거든요. 자기 몸에 맞는 자세가 있고 그런 거 다 찾아가야 되는 건데 그리고 수영이 리듬감도 되게 중요해요. 발차기하고 그리고 이게 팔 스트로크 할 때 리듬감도 자기 자신만의 리듬감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시 쓰는 것도 자기만의 어떤 화법이나 그러네. 뭐 리듬이나 그런 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찾아가는 과정. 네. 꾸준히 하는 게 가장. 그렇죠.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되게 아름답네요. 수영과 시를 이렇게 같이 생각하니까 되게 아름답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취미생활과 관련된 문학 작품 이야기도 이제 나눠봐야 해서 문학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직접 쓰신 시를 낭독해 주셔도 좋고 이제 어디에서 발췌해서 읽어주셔도 좋습니다. 무엇을 읽어주실 건가요? 저는 제 시 중에 제가 좀 좋아하는 시를 가져왔어요. 수영이랑 관련은 없는데요. 네. 그러면 이종민 씨님의 낭독 들어보겠습니다. 트랙. 스탠드에 혼자 앉아 있었다. 콩주머니 하나가 운동장에 있었다. 가을이 지나갔다. 던진 것과 놓친 것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몇 번의 가을이 더 지나갔다. 콩주머니로부터 멀리 온 두 손이 있다. 운동장에는 발자국이 너무 많고 머리 위로 만국기가 펄럭인다. 몇 번을 봐도 못 외우는 나라 이름이 있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계속 거기 살고 있었는데 스탠드에 혼자 앉아 있었다. 가끔 발자국의 주인을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이종민 시인님의 트랙 들어봤습니다. 아끼는 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시 쓸 때 어떠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시는 제가 축구도 좀 좋아하는데 친구들이랑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이제 스탠드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그 운동장을 보니까 좀 되게 그때 이상한 거예요. 막 방금까지 우리가 이제 축구를 했었고 옛날 학교 다닐 때도 우리가 같이 축구를 하고 그랬던데 우리가 막 축구를 했던 그 발자국만 남아 있고, 예, 만국기는 펄럭이고 약간 그 쓸쓸한 감정이 들었다고 해서 몸도 힘들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부터 출발한 시 같아요. 그때 마침 친구들이랑 뭐 학교 다닐 때 있었던 일들 얘기하고 옛날 얘기하고 그러고 있었기도 했고, 그래가지고. 그 쓸쓸함이 정말 많이 느껴지고, 근데 그게 싫지가 않아요. 그 쓸쓸함이 되게 애잔하고 되게 좋은 감정이고, 콩주머니란 단어도 되게 오랜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네. 식구 중에 던진 것과 놓친 것에는 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식구가 있어요. 네.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되게 멋있는 말인데 어떤 던진 것과 놓친 것에는 별 차이가 없다. 일단 이 문장이 그냥 갑자기 딱 튀어나와가지고 쓴 건데 써놓고 생각해보니까 사실 차이가 있긴 하잖아요. 던진 거는 던진 거고 놓친 거는 쥐고 있다가 내가 의도치 않게 이렇게 놓친 건데 근데 이제 이 던져진 거하고 놓친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공을 쥐고 있다가 놓쳤거나 던져진 거는 그 공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맞네. 예, 공의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자기를 던졌든 놓쳤든 자기는 이제 떠나온 거잖아요. 그렇네. 예, 한번 써놓고 그런 생각을 해본 것 같습니다. 쓸쓸해요. 저는 공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지 못해서 콩주머니 입장에서 생각을 못해서 이래서 시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을 봐도 못 외우는 나라 이름이 있었다. 그 나라 사람들은 계속 거기 살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좋네요. 좋은 시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으로 시를 써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됐다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네. 평소에는 어떤 것에서 시상을 떠올리시나요? 저 주변에 잘 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제가 좀 좋아하는 것에서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읽는 분들이 좀 친밀하게 네. 읽었으면 좋겠어서 그런데 그래서 수영으로도 써보려고 되게 많이 노력을 했었어요. 네. 네. 잘 안 되더라고요. 이게 제가 너무 좋아하는 거니까 좀 욕심이 앞선다 그래야 되나? 그래가지고 써놓고도 아 이거는 좀 별론 것 같다 하고 그 뒤로 안 보게 되고 네, 그래서 맞아. 너무 가까이 있고 너무 네. 좋아하는 것이 됐으면 언제나 부족한 것 같고 맞아요. 이게 전부는 아닌 것 같고 막 네.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 요즘 시집 원고를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수영이 조금 등장하는 시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읽으려고 하다가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뭔가 전부는 아닌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런 느낌 때문에 또 계속 글을 쓰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결국에는. 네. 수영을 하는 게 글을 쓰는데 어떤 도움이 되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글을 쓰다가 아니 글 쓰는 것 말고도 뭐 일을 하다가 뭐 글을 쓰다가 좀 이렇게 벗어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글 쓰다가 시 쓰다가 너무 내가 이 글에 끌려다니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너무 장악이 돼가지고 더 이상 못 쓸 것 같을 때 수영을 하러 갔다가 오면은 좀 이제 동등한 위치에 앉아가지고 좀 쓸 수 있는 느낌이 든다 그래야 되나? 저는 수영도 호흡이 중요하죠. 네네. 그 호흡도 되게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척추와 건강 관련해서 건강. 네. 신체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거든요. 저 이제 일단 수영 운동이니까 그리고 과격하긴 한데 관절에는 특히 무릎이나 무릎 안 좋으신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운동이에요. 그래서 의사들도 어른들한테 권유할 때 수영 많이 하라고 권유를 하세요. 근데 너무 격렬하게 하면 이제 어깨나 목에는 되게 안 좋은 운동이죠. 수영이. 그래서 아 그래요? 네, 어깨를 엄청 많이 쓰니까. 어깨가 그래서 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어깨가 약하신 분들은 수영을 하면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저도 수영하다가 잘못하면 어깨에서 뚝뚝 소리 나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어깨에 힘이 되게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운동이에요, 수영이. 목도 은근히 목에도 좀 힘이 많이 들어가요, 뒷목에. 그래가지고 힘이 들어가는 게 마냥 좋은 건 아니구나. 그렇죠. 네. 그럼 수영도 전신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온몸을 다 쓰는. 네. 그 수영이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 운동하고 합쳐져요. 그리고 되게 좋다. 네. 근데 땀도 안 나고. 땀은 안 나죠. 네. 땀이 나긴 하지만 네. 느낄 수 없고. 그리고 수영이 잘 안 쓰는 근육을 쓰게 해요. 이게 보통 웨이트 트레이닝 같은 거 하면은 다 이제 근육 운동하면은 당기는 힘을 다 쓰거든요. 네. 근데 수영은 미는 힘을 다 써요. 그래서 미는 근육을 발달시키게 하고 그래서 그 수영하는 분들 보면 근육이 되게 넓고 커요. 네. 맞아요. 지금 시인님도 어깨가 되게 넓고 그리고 저는 그 폐활량이나 호흡이나 심장이나 이런 데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유산소 운동이니까 그쵸.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되게 아름답고 땀도 느끼지 않는 좋은 운동인 것 같습니다. 수영할 때 처음 물에 떴던 순간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근데 뭐 있긴 하죠. 처음 시를 썼을 때 기분도 잊지 못할 것 같은데 혹시 기억나세요? 처음 시를 썼을 때?
어떤 시를 썼는지 뭐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그 감정은 되게 기억이 나요. 감정은 아마 그때 학교 다닐 때였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짝사랑하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썼던 건데 그냥 그 감정에 그냥 제가 빠져가지고 와, 다 그렇지 않을까요? 그냥 와, 나는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하면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네,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그냥 제가 쓴 글 보면서 심취하고 아, 난 문학소년이구나. 나는 시를 쓰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 시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그때 시들은 다 없어요? 네, 다 버렸습니다. 너무 안타깝다. 그런 거 보고 싶은데. 그러면 시인으로서의 꿈,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거 말씀해 주신다면? 네, 앞으로의 계획은 시집을 이제 내려고 노력 중이고요. 그래서 시도 열심히 쓰고 있고 그리고 시인으로서 꿈이 있다면 제 이름은 사라져도 두고두고 읽히는 시 한 편만 쓰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그 세상이 멸망할 때 같이 멸망하는 그런 시를 쓰고 싶습니다. 네, 꼭 쓰실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나오실 첫 번째 시집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그 Yes or No 하실 때 코로나가 사라지면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은 수영이다. 예스라고 하셨잖아요. 그쵸. 네, 정말 그런 시기가 어서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막 들고 있어요.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날. 네. 끝으로 나에게 수영이란 땡땡이다. 이거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나에게 수영이란? 나에게 수영이란 H2O다. 아, H2O? 네. 수소 2개와 산소 하나. 네. 제가 그 사주에 물이 없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수영을 하면은 되게 좋고, 그 사람은 물이 있어야 살잖아요. 그리고 뭐 공부를 하거나 시 쓰거나 그러다가 좀 딴짓하고 싶을 때 물 마시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수영은 약간 물, H2O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주에 뭐가 많으세요? 저는 제 사주가 조그만 꽃나무래요. 아, 꽃나무? 네. 너무 귀여워. 네, 꽃나무인데 물은 없고 아래에서는 이제 땅은 금속이래요. 그래가지고 물이 많은 곳 근처에 살아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 아기 스포츠단에 그러니까 하신 이유가 그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큰 뜻이 있네요. 네. 아, 오늘 이렇게 문장의 소리에 나오셔서 즐거운 이야기, 건강한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께 남기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다면? 네, 요즘 시기가 시기인지라 모두 많이 힘드실 텐데 조금만 더 참으시면은 수영장에도 가고 사람 많은 곳에도 마스크 안 쓰고 그럴 날이 아마 오겠죠. 맞아. 네,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여러분 힘내세요. 그런 날은 정말 금방 올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이렇게 나오셔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문장의 소리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연출 박소란, 구성작가 정선임, 방수진, 저는 최진영이었습니다. 일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